안녕하세요. 자, 오늘 세법 플러스 책이고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할 게, 거기 교재에 있는 게 우선 국세 기본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국세 징수법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 있고, 조세범, 처벌법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회계사 시험은 이 중에 이것만 나와요. 이것만. 세무사 시험 다 나오는 거예요. 세무사 시험은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몇 문제씩 나오냐면 회계사 시험은 5개 나오는 거예요. 4개에서 5개. 여기도 4개에서 5개. 2개에서 3개. 2개. 2개. 이렇게 돼요. 요걸 섞어 막. 그래서 어떨 때는 6개, 3개 뭐 이렇게 되고. 어쨌든 토탈 보통 12개 이렇게 나와요. 5개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해마다 한 문제씩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세무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게 나중에 이제 세법학에도 나오니까 여기 기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까지는 공부하는 게 그래도 효용이 있어요. 여기도 효용이 있어요. 여기도 되게 짧아. 몇 페이지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공부하면 괜찮은데, 여기는 안 듣는 분들도 많아요. 공부 안 하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양을 한번 봐요. 양을. 잠깐만 구경하는 거야. 오리엔테이션. 그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있죠? 그래서 총 몇 페이지 있어요. 압축하고 압축한 거야. 근데 잠깐만 몇 페이지 있어 지금? 몇 페이지? 80페이지에서 2문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확률이 굉장히 적죠. 확률이. 그래서 수업은 하는데 선택적이야. 선택적. 듣고 싶은 사람 듣는데. 그래서 국조 팀이라고 있어. 국세청 안에서도 국외거래 관련해서. 나도 일 좀 많이 하고 있거든. 근데 뭐 어쨌든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근데 세무사 하시는데 국제조세가 뭔지도 모르고 뭐 나가면 아니 어차피 좀 대충 해서 나가니까 상관없는데 좀 그래요. 그래서 배우실 분만 배우시면 되고, 국기법 갑니다. 국기법. 차례 컨텐츠 앞에 있죠? 차례 잠깐만 볼게요. 맨 앞에. 그래서 맨 처음에 총설을 배우고, 총설. 그래서 거기서도 무조건 한 문제 나와. 맨 처음에. 어떤 시험이든 무조건 한 문제 나와. 그래서 송달이나 인격 쪽에서 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법, 국세 부가와 세법 적용이라고 돼 있죠? 부가와 세법 적용. 개념상으로는 되게 중요해. 2차 시험 같은 때 중요해. 2차는 세무사 시험 보시는 분들. 요즘 회계사 시험도 약술이 있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납세무가 성립하고 소멸하는 과정. 성립, 확정, 소멸.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납세무가 언제 성립하는지, 어떻게 확정되는지, 어떻게 소멸되는지.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무조건. 그 다음에 조세채권 확보 제도가 있죠. 조세채권 확보 제도. 이 조세채권 확보 제도라는 건 국세를 잘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징수해야 되는데 애들이 돈 안 내고 막 튀거나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3자에게 세금 대신 내라고 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납세 뭐 승계 뭐 이런 거 있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양도세 안 내고 돌아가셨어. 네가 내는 거야. 승계. 그래서 뭐 합병했다 이럴 때, 같이 사업했다 했을 때 같이 세금 누가 내는지 뭐 이런 것들 배우는 게 조세채권 확보 제도고, 그 다음에 국세하고 은행들 중에 누가 우선하느냐. 그래서 국세 우선과 관련된 내용을 그 다음에 배우는 거예요. 요즘에 개정된 게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뭐 전세왕 이런 얘기 들어봤죠. 빌라왕. 얘네들하고 이제 국가하고 싸우거든. 세금이 우선이냐, 니네 채권이 누구냐, 임차인 채권이 우선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과세와 환급을 배워요.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제도 나와. 경정이라는 거다. 경정 청구. 뭐 수정 신고한다. 세금 잘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정 청구도 여러분이 이 관련 세무 일을 하실 분이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잘못 낸 세금 돌려달라. 그러면 뭐 1억을 돌려받으면 그 돌려받겠다고 청구한 대리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수수료 받고 그러는 거야. 돈이야, 돈. 그 다음에 잘못하면 가산세 내고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과세와 환급이야. 저 부가세, 소득세 할 때도 가산세 배웠는데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안 해. 그러면 세금 신고를 안 했다는 건 부가세든 법인세든 소득세든 공통적인 거죠. 국세 기본법에 다 적혀 있는 거야. 대신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 안 해요. 그러면 가산세 있죠? 그런 가산세는 개별세법상 가산세라고 하고 그건 부가세법에 있는 거야. 국세 기본법에는 공통의 가산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세금을 잘못 내면 돌려받아요. 그걸 환급이라고 해요. 환급. 그래서 이쪽에서 배우는 거고. 근데 억울해. 국세가 부과됐는데. 한번 싸워보자. 이게 조세 쟁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소송 할 수도 있지만 행정소송 전 단계로 반드시 우리 국세 심판 혹은 조세 심판, 뭐 국세 심사나 조세 심판 같은 걸 꼭 거쳐야 돼. 그걸 조세 쟁송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얘기를 배운 거야. 우리한테 무슨 권리가 있나. 특히 세무조사 같은 거 받을 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르게 나오는데 이쪽에서 이제 두 개 합쳐서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거고 이쪽에서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무조건. 여기서도 한 문제 무조건 나오고 보통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국기법 가보겠습니다. 총설 4페이지 가보면 분류가 나와있죠? 조세 분류. 그거 한번 심심하면 읽어보세요. 오른쪽에 5페이지에 가보면 조세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편하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 요건이라는 게 필요해. 과세 요건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양도하면 세금 내라. 이런 게 양도, 이런 게 과세 요건이야. 그렇죠? 과세 요건이라는 건 세법 전에 이러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 조문마다 과세 요건이 엄청나게 많이 있겠지. 다 있는 거야, 다. 그런데 이걸 그룹핑할 수가 있어. 공통적인 특성을 모아놓고 야 세금이라는 걸 부과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걸 과세 요건에 그룹핑한 거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가 있어야 된다. 누가 낼지. 첫 번째 납세 의무자가 정해져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과세 대상이 정해져 있어야 돼. 과세 대상. 세 번째는 과세 표준이 세법에 있어야 돼. 네 번째는 세율이 있어야 돼. 이런 게 있어야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거야. 이 기본적인 과세 요건이야. 모든 세목에 있는 기본적인 과세 요건. 그래서 여러분이 세법전을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거야. 그 인터넷으로 그 국세법령정보센터 가볼래요? 잠깐만 보면은 더워요, 그쵸? 부가세법 같은 거 하나 파볼까? 부가세법. 폈어요? 보통 이제 1조에 목적이 있고 2조에 정의가 있고 3조에 납세무자 있죠. 요 찾는 거예요, 납세무자. 그렇죠? 과세 대상이 있겠지. 과세 대상이 4조에 있지, 4조에. 이제 부가세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 경고 뭐 재화의 수입. 과세 표준이 있을 거예요. 과세 표준 29조인가 있나? 29조? 그렇죠. 과표 있고 30조에 세율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거야. 뭐 이게 기본적인 모든 세목에 다 있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이런 과세 요건을 어디서 정해야 되느냐? 이런 과세 요건, 법에 있는 과세 요건은 기본적으로는 국회에서 정하는 거야. 국회에서. 그래서 우리 대의민주주의야. 그래서 우리가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우리를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야. 법을. 그래서 국회에서 뭐를 만들어요? 법을 만들어. 법을. 근데 이 법에 다 적을 수는 없어. 왜냐면 특히 세법처럼 행정법 계열은 복잡해요. 그리고 기술적이에요. 그래서 위임을 해놔. 그래서 대통령령한테 위임을 해요. 대통령.
그걸 우리가 시행령이라고 불러요. 시행령. 대통령한테 위임을 해요. 대통령.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위임합니다. 그런 다음에 대통령도 다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 장관한테 위임을 해. 국세 같은 경우는 기재부 장관, 지방세는 행안부 장관 이렇게 위임을 또 해. 그걸 우리가 시행 규칙이라고 불러요. 규칙. 각부 장관한테 위임을 하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럼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두 가지 조세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세 요건은 반드시 국회에서 정해야 된다. 그게 과세 요건 법정주의. 메뉴에 있는 거. 편하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다 못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뭐가 가능해요? 위임이 가능하다. 위임. 위임이 가능하다. 근데 이런 건 안 돼. 위임이라는 게 뭐야? 가이드를 주고 위임을 하는 거야. 가이드. 여기까지 뭐 이런 식으로. 야, 세율 대통령이 정해. 이런 건 위임이 아니죠. 그걸 백지 위임, 포괄 위임이라고 그래. 그런 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백지 위임이나 포괄 위임은 안 돼요. 그러니까 뼈대만 만들어 놓은 것도 안 돼. 어느 정도는 자세히 적어놔야 돼. 그러니까 좋은 법이라는 건 이것만 읽었을 때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돼. 여기까지 잘 안 가야 돼, 원래. 대충 보면서 예측 가능해야 돼. 아, 이런 거 적어 두었겠구나. 예측이 가능한 게 좋은 법이야. 근데 우리나라 세법은 여기로 너무 많이 가 있어. 너무 많이 가 있어. 특히 이제 양도소득세 이런 거 보면 아주 지랄이야, 지랄. 엄청 가 있어, 엄청. 그래서 양포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양도소득세 포기자. 그렇죠? 시험할 때가 아니라 일할 때 양포자들이 있어, 양포자들이. 어쨌든. 두 번째는 법에 적어뒀는데 이게 해석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법에 적어둔 것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모두가 다 같은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게 좋겠죠. 법이라는 게. 천편은 일률적이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걸 일의적으로 해석이 된다 표현을 해요. 사람들이. 하나로 해석이 되는 거야. 하나로.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달리 해석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명확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이 과세 요건을 적어둔 거는 명확하게 적어둬야 돼. 그걸 과세 요건 명확주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있는 거예요. 과세 요건은 아주 명확하게 적어둬야 된다. 근데 이게 명확하다라는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야. 왜냐면 사람마다 지적 수준이 달라. 그렇죠? 지적 수준이 다르고 나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 세법은 더더욱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 우리 소득세법 41조 혹은 법인세법 52조에 이런 게 있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그렇죠? 특수관계인과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거래를 하면 다시 계산하게 돼 있지. 그럼 이 말이 명확한가? 명확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뭐가 부당한 거야? 사람마다 그 부당의 기준이 다 다르죠. 정말 다르단 말이야. 명확하냐 이거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근데 세법은 이런 게 엄청 많아. 어쩔 수 없어. 그 내용이 거의 파란색에 있어요. 뭐라고 적어놨어요? 조세법의 일반 이론이나 그 책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춰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끼리 해석을 해봤을 때 이해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너 말고 아는 사람들끼리 봤을 때 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또 연결되는 건데 이런 용어를 써. 합법성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라는 거야. 법대로. 합법성의 원칙은 법대로의 원칙이다. 이렇게 사람들 불러요. 법대로 하라는 거야. 세법대로 하라는 거야. 세법대로. 법을 해석하거나 운영할 때는 세법대로 하라는 거야. 그럼 세법대로 안 한다는 건 뭐야 도대체? 법에 있는데 법대로 안 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인정이지 인정. 사람의 감정 뭐 이런 거. 아, 너무 불쌍하니까. 아무리 법이 그래도. 아무리 법이 그래도 저건 너무한 거 아니냐. 너 불쌍해. 그런 걸로 깎아주거나 아니면 괘씸해. 그렇다고 해서 더 부과할 수 있냐. 그건 안 되는 거 원칙적으로. 이해하셨죠? 불쌍하다고 깎아줘. 오, 안 되는 거죠.
불쌍하다고 세금 내지 마.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옛날에 돈 벌었어. 그때 세금 안 내고 지금 다 털렸대. 어? 다 뭐 재난 나서 없대. 그러면 법에 따라 뭐 재손실 세액공제를 해주는 건 모르겠지만 안 되는 거야 원래. 법대로 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배워. 예외라는 게 있어. 예외. 나중에 합법성의 원칙에 대한 아주 이례적인 예외가 있어. 그게 뒤에서 배우는데 일단 저거만.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 아주 예외적인 거야. 그래서 합법성의 원칙은 공무원이 재량으로 막 깎아주고 이런 것도 안 되는 거. 불쌍하다고. 세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누군가 깎아주면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 어디서 더 걷어야 돼. 그죠? 그죠? 이게 뭐 부자 감세 요즘에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부자를 감세해주면 어디선간 더 걷던지 더 줄여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런 걸 잘 모르고 막 아니야. 자, 동그라미 1번.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야. 이거 진짜 유명한 말이야. 세무사분들 나중에 이거 문구 그대로 외울 거야. 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과세 요건이든 비과세 요건이든 비과세는 세금 안 내라고 아니면 가면 깎아주는 거. 요건을 다 막론하고 조세 법규 해석은 세법을 해석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에 있는 대로 그걸 법문대로라고 표현해요.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지 않는다. 그래서 확장 해석이라는 건 A인데 B라고까지 가보는 거죠. 그렇죠? 유추 해석은 뭐예요? 유추 해석은 비슷하니까 같이 해석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확장 해석 또는 유추 해석이야. 근데 이게 법문대로만 하면 약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 합법성의 원칙에서 법대로만 하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런 거 예를 들면 아주 옛날에 대법원 판례인데 한번 볼게요. 우리 법에서 이런 게 나왔어.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그쵸? 가산세를 부과한다라는 조문이 있었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야. 이 취지가 뭐겠어? 경비를 막 태우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가산세 부과하겠다는 거지. 근데 A는 간이용 수준 같은 걸 막 붙인 거야. 간이용 수준. 적격 증빙이 아니죠. 가산세를 냈어. 근데 B가 있었는데 B는 아무것도 안 붙였어. 아무것도 안 넣은 거야. 그냥 비용을 손익계산서에 그린 거야. 그린 거. 도화지 뭔지 알지 그치? 그리는 거 많이 해봤을 거 아니야. 그렸어. 그래가지고 얘를 가산세를 매겼더니만 가산세 없다는 거야. 왜? 법문에 보면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비용 처리한 게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얘는 뭐야? 아무것도 수취하지 않고 비용 처리했지.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 하지만 물리 해석하면 법문 그대로 해석하면 이 말이 틀리지 않아. 대법원에서는 가산세 못 낸다고 했어. 법을 바꿨어 지금은.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도 과세할 수 있도록. 그러면 법의 해석의 영역에 있어서 야 이거 물리 해석 그걸 원칙으로 하는데 법문대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겠구나. 유추 해석 확장 해석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때로는 부족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 등을 감안해서 합, 목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지. 그게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거야. 그래서 합법성의 원칙에 따라 원래 물리 해석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밑에 가볼게요. 세 번째 조세법률주의가 밑에 세 번째 줄 오른쪽에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 목적적 해석하는 것은 때로는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 넘기시고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별표 치시고 소급과세 금지. 이게 법이라는 거는 세법 계속 바뀌어요. 바뀌어. 그러면 언제 그 바뀐 법을 적용해야 되냐 이런 거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법에 번호가 다 있어. 법에 보면 다 번호가 있어. 부가가치세법도 몇 월 며칠에 만든 법인지가 다 있어. 번호가 있어. 그래서 대법원 판례 같은 거 보면 몇 번 이렇게 다 차용하거든. 그럼 세법이 여러 번 바뀔 거 아니야.
그러면 언제 세법을 적용하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의 문제가 되겠지. 어제도 우리 직원들 얘기하는데 막 하는데 선생님 이거 안 보이는데 법전 작년 거 하잖아. 우리가 지금 작년 거 세금 23년 거 세금 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작년 법전을 보고 있어야지. 올해 법전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법전을 어느 해 걸 보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지. 그러면 그때 기준점이 있어. 기준점. 그 기준점이 뭐냐면 납세 의무 성립일이라는 말이 있어.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 적용되는 법률을 봐야 되는 거야.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 적용되는 법률. 그래서 이게 납세 의무 성립일이라는 건 세목마다 다 달라요.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돈을 벌고 있으니까 중간에 기중에 뭐 5월 달에 바뀌든 3월 달에 바뀌든 그거를 앞과 뒤로 나누기가 굉장히 힘들겠지. 3월까지는 이 법, 4월부터는 B법, A, B 이렇게 나누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납세 의무 성립을 한 시점으로 정해두고 있고 그게 과세기간 종료일이야. 그래서 법인의 경우 과세기간은 사업연도 단위로 움직이죠. 그래서 12월 말일 요럴 때 우리 소득세는 법에 정해져 있죠. 12월 말일 뭐 사망 이런 경우 빼고는 기본적으로는 과세기간 종료일. 그래서 뒤에 각 세목별로 언제가 납세 의무 성립일인지는 따로 배울 거고 외우셔야 돼요. 그럼 이 시점을 기점으로 우리는 당시에 적용되는 세법을 적용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일의 의미를 이렇게 두게 돼요.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 그래서 과세 요건이 다 충족되는 시점이 납세 의무 성립이야. 그날 적용되는 법률을 적용해야 돼. 그럼 볼게요. 우리 법이 A가 있고 B가 있다고 해볼게. 그럼 B라는 법이 이제 새로 생긴 거야. 이제 개정이 된 거야. 개정. 그렇죠? 그러면 23년에 소득이 있다고 해볼게요. 소득세든 법인세든. 그러면 A의 법을 적용하는 거야? B법을 적용하는 거야? A법 적용하는 거야. A법.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거를 B법을 적용하겠대. 거꾸로 돌아와서. 이런 걸 소급 과세라고 부르는 거야. 납세 의무 성립일 당시에 적용되던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성립일 이후에 새로운 세법을 적용하는 걸 소급 과세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이러한 소급 과세는 원칙이 금지야. 원칙이 금지. 안 되는 거야. 왜? 납세 의무자에게 기본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헌법상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야.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소급해서 처벌하지도 못하게 돼 있어요. 형법도 많이 비슷해. 우리 재산권에 대한 보장 규정이 세법인 거고 우리 신체에 대한 자유에 대한 보장 규정이 형법이란 말이에요. 소급해서 원래 입법해서 처벌하지 못해. 그렇게 처벌한 적이 대한민국 역사상 한두 번밖에 없어. 한 번이 뻗고 전두환 5.18 일으킨 다음에 공소시효라는 게 지났단 말이야. 그런데 공소시효 지났으면 더 이상 처벌 못하지. 근데 YS가 옛날에 그런 게 어딨어? 법 만들어. 특별법. 그래서 만들었어. 헌법소원도 했어. 근데 어쩔 수 없다. 이런 건 우리 전 국민이 다 동의하는 거다. 라고 해서 처벌한 거야. 그게. 아주 예외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원칙이 금지야. 소급과세. 근데 예외가 있어. 예외. 허용하기도 해. 허용. 언제 허용할까? 국민한테 유리할 때 허용할 수 있는 거야. 국민한테 유리할 때 허용할 수 있어. 나 지금 무주택자지만 예전에 이제 집이 있었단 말이야. 잠깐. 그렇죠? 처음 집을 샀어. 그때 MB 알지? MB 때 이제 집을 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와이프하고 나하고 공동명의 샀던 것 같아. 집을 샀는데 그때 MB가 질렀어. 주택에 대한 취득세 깎아주겠다고. 말만 지른 거야. 지금 대통령처럼 말을 질렀어. 국회에서 동의가 되고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질렀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국회에서 잘 통과를 안 시켜주는데 그 당시에는 해줬어.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대통령 지름을 믿어요. 대부분 해줬어. 안 해준 적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냥 쫓아가니까. 근데 당시에는 다수당이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취득세가 4%였다가 깎아줬어. 근데 지른 날이 있고 국회에서 입법된 날이 있을 거 아니야. 입법되면서 대통령 지른 날 있지. 그치? 그날 기준부터 다 소급해서 깎아주기로 했어. 돌려줬어. 사람들은 그걸 믿고 거래했으니까. 납세자들한테 유리하게 법을 개정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전에 이런 적도 있어. 박근혜 정부 때 갑자기 세금을 많이 올린 거야. 그러니까 월급쟁이들이 이 세금이 좀 많이 나온다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연말정산을 하는데 사람들이 화가 막 나는 거야. 사람들이 이제 세금 많이 나면 또 화가 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야 그러면 원래 세법을 개정 내년부터 적용하잖아요. 보통 요날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 적용하게 돼 있어. 부칙에 따라. 근데 이거는 소급 적용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해하셨지? 그래서 좀 깎아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은 허용된다는 게 기본적인 거야. 의미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 소급과세를 분류를 하기도 해요. 분류.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분류해. 진정 소급이랑 부진정 소급이랑. 말이 되게 어려운데 진짜 소급. 진짜 아닌 소급. 그죠? 진또배기. 진정 소금은 이런 거예요. 납세의무가 성립됐어. 23년 귀속소득에 대해서. 그리고 이때 개정을 한 걸 개정한 B라는 법률을 여기에 적용하는 거. 이런 게 진정소급이야. 이해하셨죠? 근데 부진정소급은 이런 거야.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근데 과세기간 단위로 보면 스타트는 했지. 스타트는 했는데 기중에 개정이 된 거야. 개정. B라고. 그리고 이렇게 적용하는 거야. 의미 이해하셨죠? 기준 그러면 여기 나누느냐? 그렇게 안 나눈다니까 성립일을 기점으로 딱 적용하는 거야. 그럼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적용되는 법률은 B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소급 입법은 아니지. 근데 납세자들 입장에서 조금 열받긴 하죠. 요때까지 나 이거 A라는 법을 믿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B로 바꾸고서는 전체를 다 B로 적용한다니까 좀 짜치지.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 부진정은 허용되는 거야. 진짜 소급 입법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함께 한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진정 소급 입법은 인정이 안 되지만 부진정은 허용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야. 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 적용되는 법률을 적용하는 게 우리 세법의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성립일 당시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닌 새로운 세법, 성립일 이후에 새로운 세법을 적용하는 걸 소급 과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재 한번 보면 그러니까 조문의 표현입니다.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자 별표 쳐 별표 성립한 성립일 기준이야. 성립일.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날을 법에 딱 정해놨어. 언제 성립하는지. 인위적으로 정해놓은 거야. 인위적으로. 선생님 소득세는 1년 내내 돈을 버니까 매일매일 성립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말이 틀리지 않아. 한데 적어놨다니까 법에. 그걸 어떻게 하루하루 나눠. 그러니까 법에 적어놓은 거야.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그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이 5가지를 사람들은 담세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야. 돈 벌었으니까, 매출 냈으니까, 재산이 있으니까, 그러한 행위를 했으니까, 그러한 거래를 했으니까. 담세력에 대해서 그 성립 후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2가지로 나뉘는 거야. 진정과 부진정. 부진정만 보면 밑에서 2번 동그라미 2번 신법 시행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실 내지 법률 관계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진정 소급 입법은 아직 성립하지 아니한 조세에 대하여 새로운 법률을 적용하게 되어 아직 성립은 안 했죠.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용인된다라는 뜻이고요. 밑에 그림 한번 보면 납세의무 성립일이 12월 30일이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동그라미 1번에 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1번 개정된 법률을 적용한다면 이건 부진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을 보니까 X 1년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5% 인상한대요. 부진정인 거지. 부진정. 그렇죠? 그래서 부진정 소급 입법이 되는 거고.
허용된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에요. 이게 되게 기술적인 거야, 지금 얘기하는 거. 더 높은 단계의 세법을 배우면 다 뻥이라는 걸 알아. 더 높은 단계 세법. 더. 지금보다 많이 끌어올려야 돼, 지금. 여러분 레벨이 100 중에 1 정도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한 50 넘어야지 알 수 있는 건데. anyway. 동그라미 2, 3번 가보면 2번은 성립일 이후에 새로운 세법이 나온 거죠. 그 2, 3 시기에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면 이건 소급과세가 되는 거지. 근데 2번을 보니까 인상한다는 거죠. 인상. 세율을. 이건 허용되지 않죠. 근데 3번을 보니까 인하한다는 거죠. 진정소급 입법이지만 이건 개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가능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다. 오케이? 자, 오른쪽에 가볼게요. 그래서 소급과세가 제일 중요한 거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중에 자, 조세 평등주의 가보겠습니다. 편하게 보시면 돼요. 또 평등이라는 말은 원래 헌법상의 개념이에요. 평등.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게 평등인 거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같은 건 같이 취급하지만 다른 건 다르게 취급하는 게 평등인 거야.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부양가족이 2명이야. 그래서 1인당 150만원 해서 300만원을 소득에서 빼주겠대. 300만원 소득공제 해주겠대. 자, 을도 2명 있어. 을도 2명 있어. 동일한 상황이야. 그래서 얘도 300만원 빼주겠대. 오케이? 자, 평등한 거야? 평등하다. 평등하지 않다. 뭐야 이거? 오늘 왜 이래 이거 분위기가? 자, 다시 한번 손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평등하다 이거. 아, 난 평등한 것 같지 않다. 평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둘이 한계세율이 똑같으면 평등하겠지. 근데 한계세율이 다르면 다르지. 얘는 소득세율이 50% 다 돼. 45%야. 그럼 얘는 300만 원에 45% 효과를 볼 거고 얘는 어때? 300만 원에 6%야. 그럼 6% 효과밖에 못 보잖아. 그러니까 이 소득공제 제도는 그렇게 평등한 제도는 아닌 거야. 그래서 똑같이 적용하는 게 세액공제가 되게 많지. 지출금액의 몇 % 떼어주는 거.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이걸 했던 거야, 그때. 욕먹을 일은 아닌 거야. 더 평등하게 만드는 제도인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금이 갑자기 많아졌지. 약간 중산층 이상,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의 방향은 네가 조금 더 고간에서 인인 만나고 더 내, 뭐 이런 거야. 그렇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럼 같은 걸 같게 취급하는 걸 우리가 수평적 평등이라고 부르고, 다른 걸 다르게 취급하는 게 수직적 평등이라고도 불러요. 수평적이라는 것과 수직적이라는 게 있어. 우리 소득세법이 초과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수직적 평등인 거지. 같은 처음에 1억 버는 거랑 그 다음에 1억 버는 건 똑같은 1억이 아니죠. 계속 올라갈 수 1억은 진짜 덜 필요한 거잖아,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수직적 평등을 위해서 초과 누진세율 적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른 것은 다르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참고하시면 돼요. 조세 법원이라고 돼 있죠. 법원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른 법률을 배울 때도 법원이란 말 다 배울 겁니다. 그렇죠? 뭐 행정소송법을 하시던 상법을 하시던 민법을 하시던 법원이라는 말은 배우죠. 배웠죠?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자, 법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야. 판단의 근거. 근거가 될 수 있느냐 이거야. 세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적용하는 데 판단의 기준으로 쓸 수 있느냐. 상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판단의 기준으로 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나라를 성문법 국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존의 판례를 가지고 판단의 근거를 삼을 수는 없어.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법에 있어야 돼. 법에 있는 거. 법에 있는 것만 판단의 근거가 된다. 그게 법원이야. 그래서 거기 법원인 것 나와 있죠?
헌법부터 나있죠. 헌법. 뭐 직접적인 법원이 되기 힘들겠지. 그 세금 체납자들 막 쫓아다니는 공무원 서울시에 있죠. 38기동대라고 들어봤어요? 38기동대? 거기 동그라미 1번에 헌법의 맨 끝에 몇 조인지 봐봐. 38조잖아요. 이게 이것 때문에 38기동대. 헌법상의 어떤 의무 이행을 해라 뭐라고 하는 거죠. 문 따고. 그래서 법률 있죠. 법률. 조약이라는 건 국가 간의 약속이야. 약속.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법률의 효력을 얻게 돼. 우리는 조약이 더 우선해. 심지어 법률보다. 그래서 국회 동의를 받은 건 법원이 됩니다. 명령이라는 게 아까 위임해서 해놓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 기획재정령, 시행령, 시행규칙 뭐 이런 게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걷는데 그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조례라는 걸 정해. 그것도 법의 위임을 받아서 다 정한 거기 때문에 법원으로서의 기능을 갖습니다. 넘기시고. 법원이 아닌 게 뭐냐? 관습법 이런 거 우리나라에 없어요. 헌법재판소 한번 아니라고 얘기해 준 적 있는데 너무 미안해. 그냥 없어. 옛날에 그 수도를 이전한다고 했어. 수도를 대한민국 수도를 이전한다고 했는데 그러다가 위헌 판결 나왔어. 근데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관습 헌법이 있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얘기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가기가 싫은 거지. 가기가 싫어가지고 말인데 그래서 얘기를 한 거야. 우리나라에 있지 않은 개념. 그래서 비판을 되게 많이 받았어. 어쨌든 우리나라에 관습법은 없어요. 행정규칙 있죠? 행정규칙. 행정규칙이 뭐냐면 국세청 내부 매뉴얼 같은 거야. 일종의. 그래서 예규나 통칙 같은 게 있어. 일할 때 엄청 많이 보게 될 거야. 행정해석 같은 거야. 행정해석. 그거는 국세청 내부에 있는 직원들을 구속할 수는 있지만 국민을 구속할 수는 없어요. 내부 매뉴얼 가지고 왜 이거 세금 내요? 그랬더니 우리 매뉴얼이 이래요. 이러는 거예요. 법을 가져왔는데 우리 매뉴얼이 우선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국민은 법을 보고 하는 겁니다. 판례도 선례로서 의미는 있어. 왜냐면 법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처음 말과 다음 말이야. 그게 다른 거야.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같은 판결을 내야 되는 게 법적 안정성이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법관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나오게 하는 건 되게 잘못된 거야. 똑같이 처벌해야 되고 똑같은 상황에서. 그렇죠? 그래서 판례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계속 그런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바꾸진 않아.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판례가 판단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아니라는 거지. 오케이? 자, 이제 1-9페이지 가보면 국세기본법. 지금까지는 법조문에 있는 거는 딱 하나 배운 거야. 다 개념이고 소급과세 금지 원칙 있죠. 그것만 법조문에 있는 개념입니다. 자, 국세기본법이 뭐냐? 개괄이라고 돼 있죠. 메뉴에 동그라미 1번 보면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총칙법이라고 돼 있어. 왜 그러냐면 이런 거야. 가산세 아까 얘기를 드렸죠. 우리 부가가치세를 신고 안 할 수도 있고 법인세를 신고 안 할 수도 있고 소득세를 신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럼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붙겠지. 그거는 다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 거야. 굳이 각 개별 세법별로 따로 정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국세기본법에 적혀 있어.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정해뒀다. 이해하시겠죠? 각 세목별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이런 세목별로 언제 납세무가 성립하는지 공통적인 문제잖아요. 왜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마는지 이런 것도 다 국세기본법에 적어놓은 거야. 두 번째, 납세자의 권리, 의무, 권리 구제수단에 대한 불복 절차법이다. 내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같은 거에서 나한테 부과해서 야 세금 더 내. 그럼 억울하잖아. 그럼 그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 같은 걸 할 수 있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어놓은 게 국세기본법에 있는 거야. 55조 불복 뭐 이런 게 있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조문 몇 개가 있어. 45조의 2 경정청구 55조 불복 뭐 이런 것들이 다 돈 되는 것들. 자, 밑에 전체 하이어라키가 있어요. 잠깐 구경을 해보면 이제 총칙에서 그런 거 배우는 거고 국세 부과 세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납세무 이행과 관련된 거 국세가 우선한다는 원칙 과세하고 돌려주는 규정 납세자의 권리 규정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고 그럼 모든 세법의 첫 번째 출발은 뭐냐면 이런 거야. 모든 세법의 출발은 목적과 정의야.
정이라는 건 야, 우리 이제부터 이렇게 약속하고 말을 하기로 한다라는 거야. 아주 많이 쓰는 말들. 그래서 국세기본법에서도 정의를 두고 있는 거야. 정의. 그게 국세기본법 용어의 정의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이런 거야. 국세기본법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각 개별 세법들 막 공통적인 걸 다루고 있잖아. 법인세, 소득세, 뭐 이런 것들 다 다루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공통적인 분모가 되는 거야. 분모가. 이해하셨지? 그래서 첫 번째 국세기본법에서 국세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지. 국세기본법에서 국세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근데 거기 보면 소득세부터 쭉 나와 있잖아. 다 국세야 국세. 화살표 보면 첫 번째 관세법은 여기에는 안 들어오는 거지. 국세기본법은 관세와 관련해서는 무관한 거야. 기본적으로. 관세법이란 별도의 법률이 있는 거지. 관세사라는 직업이 있잖아. 관세사. 관세사는 관세법 본단 말이야. 비슷하게 생겼어. 솔직히. 관세법도 국세기본법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한 절차들이 되게 많거든. 그 법 가서 보지 여기서 보는 건 아니라는 거야. 지방세 있죠. 국세는 국가가 과세권자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자니까 지방세법이 있어. 지방세법. 그래서 지방세 기본법이라는 게 있고 지방세법,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뭐 이렇게 4개 법률들이 있는데 거기서 가서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국세기본법에서 국세라고 말을 하면 저기에 있는 세목들을 통합한 거야. 그럼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야. 국세기본법에 소멸시효 이런 제도가 있어. 소멸시효. 한번 볼게. 그럼 거기 법조문 표현이 이렇게 있어. 국세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 다만 5억 이상이면 10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법조문에. 국세기본법. 그럼 요 국세라는 말이 있는 거잖아. 이거의 정의가 뭐냐? 거기에 있는 세금 다 포함하는 게 그 정의다라는 거야. 즉 국세를 체납했어. 소멸시효 5년. 이해하시겠죠? 법인세 체납하던 소득세 체납하던 부가세 체납하던 다 여기 국세에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지방세 체납하면 소멸시효 몇 년이냐? 지방세 기본법에 있어. 5년이고 10년짜리는 5천만 원 이렇게 딱 돼 있어. 국세와 다르게. 그러니까 그 법 보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국세기본법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될 때가 많이 있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그러니까 조문 자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문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조문. 예를 들어 몇 초 볼까? 줘봐. 좀 괜찮. 이게 이 법 또는 그거를 봐요. 뭐야 이거? 2조를 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됐지. 국세기본법을 이 법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별게 아니라. 이걸 쭉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3조의 국세에 관하여 세법의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그럼 이 국세의 정의가 위에 있었던 거고 세법의 정의도 있어야 되겠지. 3조를 해석하려면 여기서 말한 세법이 뭐야? 라는 해석이 필요할 거냐.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 세법의 정의는 자 다시 교재 와서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특법, 조세범 처벌법까지 다 말한다는 거야. 그럼 아까 3조 다시 한 번만 볼까? 3조가 여러분들 교재는 어떻게 적혀 있냐면 13페이지에 있어.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고 돼 있거든.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국세에 관하여 세법의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럼 여기 세법의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법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개별 세법이 다시 앞에 와보면은 1-9페이지에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돼 있지. 법인세, 소득세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국세징수법도 있고.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그럼 국세징수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어. 국세기본법과 다른. 그럼 국세징수법 다른다는 거지. 지금 의미 이해하셨죠? 이렇게 계속 법은 물고 무는 거야. 이거를 계속 잘 쫓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해석.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국세기본법에서 말하고 있는 원천징수. 소득세 배우면서 배우잖아요. 원천징수에 대해서. 그래서 갑이
을에게 소득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원천 징수 의무자라고 부르는 거지. 얘를 나중에 이제 공부 많이 하면 원천 납세 의무자 이렇게 불러. 원천 납세 의무자. 그래서 징수 의무자와 납세 의무자는 다른 말이야. 징수 의무자라는 말과 납세 의무자라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일단. 그렇죠? 그래서 원천 징수는 갑이 을에게 소득 내지 수입을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국가에다가 돈을 줘야 되는 거지. 100을 주기로 계약했지만 80 얘한테 주고 20은 얘한테 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원천 징수.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말이 있어. 이게 뭐냐면 가산세는 제외한다고 돼 있지. 가산세는 제외한다. 밑줄 그어두시고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 이 갑이 모르고 100을 다 준 거야. 을한테. 그러면 나중에 국가 가서 원천징수 왜 안 했어? 라고 해서 20을 떼어올 수 있어. 누구한테 20을 받아오냐면 얘한테 받는 게 아니야. 얘한테 받는 건 원칙적으로. 얘한테 20 가져와.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로 가산세를 내라고 한다고. 가산세. 가산세는 얘가 얘한테 주면서 지금 잘못 징수했기 때문에 징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세금이야. 그러면 얘 세금을 얘가 대신해서 내는 게 원천 징수란 말이야. 을의 세금, 원천 납세 의무자의 세금을 징수 의무자가 대신 징수하여 내는 게 원천 징수야. 근데 이 가산세는 본인의 귀책 사유로 해서 나온 거지. 이 가산세는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니라 원래 너의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산세 제외라고 되어 있는 거야. 원천 징수 가산세는 원천 징수 의무자 본래의 세금입니다. 본래의 세금. 누구의 세금이 아니에요? 원천 납세 의무자가 낼 세금이 아니라는 거지. 의미 이해하셨죠? 그래서 원천 징수 불이행 가산세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진짜는 원천 징수 불이행 가산세지. 다음 페이지에 가산세 일정 좀 쉬었다 할게요.